안녕하십니까. 2020년 24회 물리관리사에서 보관하용론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관하용론 문제 상당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24회 보관하용론입니다. 근래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처음 보는 순간에 이렇게 유치하게 냈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문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수하더라도 36개 이상은 충분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쉽게 나오면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기출문제 푸실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는 단계인데 그냥 편하게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늘 나오는 거죠. 보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보관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보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 갖고 나왔습니다. 보관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그래서 보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보관이니까 먼저 보존과 관리죠. 그래서 제품의 재화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 기능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거리적 장소적 효용을 높인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제품의 거리적 장소적 효용은 바로 뭐죠? 운송의 기능이죠, 당연히. 그래서 거리적 또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효용을 창출한다고 하면 바로 이거는 운송의 기능이 되겠죠. 가장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기타 이거 말고도 보관은 운송과 배송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운송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배송이 나왔으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수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송과 배송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운송이라고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니까 출제한 사람의 출제자의 수준이 상당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수송이라는 용어 써야 됩니다. 수송과 배송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판매와의 조정 또는 완충 기능도 있고요. 집산, 분류, 구분, 조합, 검사. 장소적 기능이 있죠. 장소적 기능 해가지고 이제 한 군데서 이런 걸 보관 중에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관의 기능,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재화의 거리적,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고 하면 이건 바로 운송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는 거죠. 보관의 원칙. 원래 우리가 보관하용론에서 보관의 원칙이 있죠. 또 하역에서 하역 합리화의 원칙이 있죠. 또 포장에 있어서의 원칙이 있죠. 이것들은 늘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관의 원칙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회전 대응의 원칙 해가지고 회전 대응의 원칙 뭐죠? 보관할 물품의 위치를 입출구 빈도에 따라 달리하는 거죠. 빈도가 높은 물품 출입구 가까운 데 보관합니다. 맞죠? 회전 대응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량 특성의 원칙입니다. 중량에 따라 보관 장소를 갖다가 하층부, 상층부로 나눠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량물은 하층부에, 경량물은 상층부에 보관한다는 것이 바로 중량 특성의 원칙입니다. 디귿의 형상 특성의 원칙 해가지고 동일 품목은 동일 장소에, 유사품은 인접 장소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틀렸죠. 동일 품목은 동일 장소에, 유사품은 인접 장소에 보관한다는 거 뭐죠? 이거는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이번에서 이거는 동일성 그리고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은의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건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통로 대면의 원칙이라고 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관 물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 등 위치를 갖다 표시하여 보관한다고 그랬죠. 보관 물품의 장소, 선반 번호, 위치를 갖다 표시해가지고 보관하는 거 뭐죠? 이건 바로 위치 표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나왔는데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치 표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 표시의 원칙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틀렸고 미음에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 나오는데 뭐죠? 연대 출고가 예상되는 시간적으로 출고 시기가 다른 거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연대 출고가 예상되는 관련 품목을 출하가 용이하도록
모아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관의 원칙은 뭐 언제든지 나오는 거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자, 세 개가 맞고요. 자, 디귿과 리을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갖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도 하역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하역은 운송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죠. 물품을 다루는 겁니다. 물품을 다루는 거. 그래서 싣고 내리고 운반하고 쌓고 정리정돈하고 이게 다 하역이에요. 가지고 운송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죠. 운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은 다음에 또 도착한 다음에 내려야죠. 보관하려도 뭐예요? 물건을 갖다가 렉 안에다 집어넣어야죠. 운반해야죠. 그리고 이제 쌓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과 보관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부수 작업을 총칭한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화물에 대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한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효용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하역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역이 있어야만 보관도 있고 운송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한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자,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물류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 집약적인 물류활동이 자, 과거엔 다 원래 인간의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물류 기능 중에서 하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노동 집약적인 이런 활동인데 점점 자동화 및 무인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계와 자동화가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물류의 기능이 바로 뭐예요? 하역입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하역은 항만, 공항, 철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죠. 저 운송과 보관이 행해지면 을에 하역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다. 근데 그 뒤에 운송과 보관을 연결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하역이 있어요. 하역이 있어야만 이것이 뭐예요? 운송과 보관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과 보관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역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역 작업의 합리화가 물류 합리화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합리화 그러면 뭐 운송, 보관, 하역 다 합리화돼야죠. 그 전에 포장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 연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아주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뭐 진도 한번 끝내신 분들은 절대 틀릴 수 없는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4번 문제. 하역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역시 또 하역의 기본 원칙. 그래서 이제 보관의 원칙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역의 원칙도 나와야죠. 자, 하역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건 진짜 수험생을 우롱하는 그런 문제죠. 자, 최대 취급의 원칙 말도 안 되죠. 최소 취급의 원칙이죠. 합리화, 하역도 합리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역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역의 합리화를 이루는 거죠. 하역의 합리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최소 취급이죠. 자, 기억 틀렸습니다. 이은에 경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경제성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원래 기억에 나와 있는 최소 취급의 원칙은 경제성의 원칙의 하위 원칙이죠. 우리가 이 경제성의 원칙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경제성의 원칙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뭐죠? 운반 순도의 원칙이 있고요. 최소 취급의 원칙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수평 직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평 직선의 원칙. 그 세 가지가 바로 경제성의 원칙을 구성하는 하위 원칙입니다. 운반 순도의 원칙, 최소 취급의 원칙, 수평 직선의 원칙.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 포함됩니다. 다음에 디귿의 중력 이용의 원칙도 하역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중력 이용의 원칙. 자, 중력의 법칙에 따른 하역 작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품을 들고 다니는 경우를 갖다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력 이용의 원칙입니다. 자, 리을 이동거리 및 시간을 최대화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수험생 우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아주 맞게 쉽게 맞을 수 있게 해주니까 뭐 고맙긴 한데. 자, 그래서 이동거리 및 시간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화물을 단위화해야 되는 거 맞죠? 단위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화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단위 유닛화의 원칙 해가지고 하역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모두 그렇시오 그랬습니다. 자, 기억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이건 아마 중학생도 다 알 거죠,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5번 문제는 다음이 설명하는 컨테이너 하역 작업의 용어가 나오는데, 자, 하역 작업의 용어도 늘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언제든지 나옵니다. 하역 작업의 용어. 거기에 화물을 창고나 야드 등 주어진 시설과 장소에 정해진 형태와 순서로 정돈하여 쌓는 작업이다. 그래서 쌓는다. 쌓는 작업. 여기 키워드가 있죠. 쌓는 작업 뭡니까? 스태킹이죠. 화물을 쌓는 작업을 스태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하역 효율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쌓는 작업 뭐예요? 스태킹. 그거 다 많이 아시는 거죠. 레싱은 뭐예요? 레싱은 줄로 묶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줄로 묶을 때 레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웨닝과 디베닝은 뭐죠?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는 걸 웨닝, 꺼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디베닝이라고 합니다. 웨닝, 디베닝. 뭐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웨닝과 디베닝. 그다음에 5번에 더니징. 자, 더니징은 뭐죠?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이나 아니면 옆에다가 뭐 끼우는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더니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역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도 아주 뭐 늘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4번의 스태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하역의 기계화가 나와 있습니다. 하역의 기계화. 하역은 인간의 힘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노동 집약적인, 주로 노동에 많이 의존하던 그런 분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계화, 자동화가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분야가 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봤던 3번 문제하고도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문제를 너무 성의 없이 냈다는 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하역의 기계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아주 쉽습니다. 1번 하역 분야는 물류활동 중에서 가장 기계화 수준이 높으며 인력 의존도가 낮은 분야다. 맞아요? 틀렸죠. 인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기계화 수준도 그동안 제일 낮았죠. 다른 거에 비하면. 운송, 보관 다 기계화됐지만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하역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자동화가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분야가 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계화 수준은 낮고 인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물류활동 중에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파레트화에 의한 하역의 기계화는 주로 뭐예요? 물류비의 절감이죠. 하역비를 절감해가지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번, 4번, 5번 다 초보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하역의 기계화 너무 초보적인 쉬운 얘기입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항공화물 탑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그 항공화물의 탑재 방식에 대해서는 뭐 보관화역론,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항공화물 탑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 살화물이 나와 있습니다. 살화물.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되는 거죠. 한자가 참 어려운 한자입니다. 살화물이라고 하는데 살화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벌크화물이라고 하죠. 벌크화물. 그래서 이것다가 벌크카고라고 그래요. 벌크카고. 살화물을 영어로 벌크카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화물은 여러 가지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곡물들 있죠. 철광석, 석탄, 곡물, 그다음에 액체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포장할 수 없는 화물. 이런 것들은 대개 뭐예요? 뭐 선박으로 해상 운송할 때도 전용선이 있죠, 따로.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살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살화물을 갖다가 항공화물로 탑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살화물 탑재 방식은 개별 화물을 항공 전용 컨테이너에 넣은 다음에 언로더를 이용하여 탑재하는 방식이다. 언로더가 뭐죠? 이것도 크레인입니다. 언로더. 크레인인데 주로 이제 언로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로 항만 하역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항만 하역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자, 항공화물 탑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물칸까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 올려가지고 화물칸으로 넣어야 돼요. 그럼 뭘 써야 될까요? 하이 리프트 로더 쓰는 겁니다. 하이 리프트 로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크함을 갖다가 항공 운송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이 리프트 로더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이런 게 달려 있어 갖고 뭐요? 쭉 들어 올립니다. 가제트 팔처럼 돼 가지고 쭉 들어 올려 가지고 뭐요? 화물칸에다가 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 전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살화물 전용 항공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은 다음에 하이 리프트 로더를 이용해서 항공기에 탑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자, 1번 틀렸습니다. 언로더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언로더는 주로 살화물을 항만하역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언로더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고 1번이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 뭐 맞는 것도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2번, 3번 같은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뭐 신경 써서 봐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4번 한번 보시게 되면 항공화물 탑재 방식에서 파레트 탑재 방식이 있죠. 자, 파레트를 갖다 이용하는데, 자, 항공의 경우에는 뭐죠? 항공기 전용 파레트가 있죠. 항공기 전용 파레트가 있어갖고 그 위에 화물을 적재한 다음에 뭐를 덮어 씌우죠? 이글루가 있죠. 덮개.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인 파레트 탑재 방식, 자, 기본적인 항공화물 취급 방법이고, 파레트화된 화물을 뭐로 씌워서 이글루로 씌워가지고 탑재하는 방식이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컨테이너 탑재 방식은, 자, 컨테이너도 뭐예요? 항공기 내부 구조에 맞게 전용 컨테이너가 있죠. 그래서 내부 구조에 적합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탑재하는 방식이 바로 컨테이너 탑재 방식입니다. 이렇게 갖고 항공화물의 탑재 방식에 대해서 종합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살화물이 벌크화물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일단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전용 컨테이너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이 리프트 로더를 이용해 가지고 항공기에 탑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에 자, 크레인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가장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크레인 여러 가지 종류 크레인 다 아시죠? 자, 8번 크레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크레인은 천정 크레인, 천정에 달려 있는 레일이 있어갖고 이거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거 있죠. 천정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 자, 겐트리 크레인은 어디서 쓰는 거죠?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사용하는 게 겐트리 크레인이죠. 겐트리 크레인. 그 다음에 집 부치해가지고 집 크레인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 1번에 2번에 겐트리 크레인. 자,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겐트리 크레인. 레일 위를 주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레일이 있어갖고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일 대신에 타이어로 주행하는 크레인도 있습니다. 타이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스테커 크레인. 어디서 쓰는 거예요? 스테커 크레인은 고층 렉 창고가 있죠. 완전 자동화된 고층 렉 창고 선반에 화물을 넣고 꺼내는 크레인을 총칭해가지고 스테커 크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체 자동화 창고. 그래서 입체화된 자동화 창고에서 쓰는 크레인이 뭐예요? 스테커 크레인이에요. 자, 4번 언로더가 또 나왔습니다. 좀 전에 7번 문제에서도 언로더가 나왔었죠. 이거 또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언로더는 천정에 설치된 H빔 및 프렌지에 H빔이 천정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재래식 창고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창고에서 천정에다가 뭐예요? H빔을 갖다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프렌즈가 붙어가지고 전동 체인 블록 등을 매단 구조이며 소규모 하역 작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천정에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정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무슨 크레인이에요? 1번에 나와 있죠. 셀링 크레인.
천정 크레인.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천정 크레인에다가 뭐요? 호이스트라고 해서 권상기라는 게 있죠. 호이스트를 매달아 가지고 뭐요? 화물을 갖다 올리고 이동하고 하죠. 이게 바로 천정 크레인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천정에 설치된 H빔의 및 플랜지에 전동 체인 블록 등을 매단 구조. 그럼 뭐요? 천정 크레인이에요. 언로더가 아니고.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지입 크레인이 있습니다. 지입 크레인 해가지고 고정식과 주행식이 있고 아파트 등의 건설 공사에서도 많이 쓰이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요?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크레인에 관한 내용들 나오는데 뭐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 답이 아주 쉽게 눈에 보이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이것도 늘 나오는 거죠.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ICD.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9번 문제 나왔는데 ICD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입니다.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시죠. ICD도 자, 세 과목 다 나옵니다. 물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화용론에 다 나오죠. 자, 내륙에 있는 거예요. 인랜드 내륙에 있다. 자, 내륙에 있으면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가 없다면 자, 선박에 적하, 양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배 싣기 위해서 화물을 정돈하는 게 뭐죠? 마샬링 기능이죠. 자, 마샬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이것만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항만하고 똑같아요. 마샬링은 없습니다. 없고. 중요한 건 통관. 자, 세관이 있습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도 세관이 있어가지고 뭐요? 통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통관이 이루어졌으니까 곧바로 뭐요? 항만으로 가가지고 배에 실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통관은 있고 선박의 적양하, 마샬링은 없습니다. 뭐 여러 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다 공부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 인랜드 컨테이너 대포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아닌 것으로만 짝지어진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1번에 마샬링, 항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본선, 선박이에요. 본선, 선적 및 양하. 이건 역시 항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은 1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특히 그 마샬링 나와 있는데 마샬링은 뭐예요? 컨테이너 야드, CY죠. 자, 컨테이너 야드 내에서 자, 컨테이너 화물을 갖다가 선적하기 쉽도록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한 다음에 에이프런까지. 대기 장소가 에이프런인데 에이프런까지 운송하는 작업 다 합쳐서 마샬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프런 뒤에 뭐가 있어요? 마샬링 야드가 있죠. 에이프런이 있으면 여기 이제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그 안쪽에 겐트리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는 레일이 있죠. 레일 그 뒤쪽에 뭐가 있어요? 에이프런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마샬링 야드죠.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컨테이너 야드가 있고 그 뒤쪽이나 옆쪽에 이제 CFS가 있죠.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컨테이너 항만의 그 구조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거죠. 자, 9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자, 복합 화물 터미널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복합이죠. 복합 화물 터미널입니다. 자, 복합. 자, 복합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가 되는 거죠.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가 된다는 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복합 화물터미널. 자, 복합 물류터미널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창고단지, 유통가공시설, 물류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등을 결합한 거예요. 복합 화물터미널은 규모가 매우 커요. 가지고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과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창고단지, 유통가공시설, 물류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등을 결합하여 종합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맞죠? 종합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이는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하여 운송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자,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 개별 기업의 배송센터 기능도 수행하지만 정보센터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은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합물류기지예요. 근데 화물이 움직이게 되면 동시에 있는 게 뭐예요? 정보죠. 정보하고 화물의 움직임이 따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뭐 틀린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자, 함께 여러 가지 뭐 배송센터, 집화가 다 이루어지니까 동시에 뭐예요? 정보센터 기능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고. 환적 기능이 중요해요? 보관 기능이 중요해요?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환적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보관 기능보다는 환적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리을도 틀렸습니다. 자, 미음의 협의로는 운송수단 간의 연계시설, 화물취급장, 창고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이니까.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른 게 뭐냐고 했는데 기역, 니은, 미음. 역시 가장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대략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0번 문제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에 11번도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물류시설 및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1번에 컨테이너 야드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를 보관 취급하는 장소죠. 이번에 CFS는 뭐 하는데요? 컨테이너 프레이 스테이션은 LCL 화물을 FCL 화물로 만드는 거죠. LCL 화물을 갖다가 FCL 화물로 만든다. 예,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죠. 장치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컨테이너에 LCL 화물을 넣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과 장소다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정장치장인데 지정장치장 이것도 자 지정장치장이라고 하는 것도 넓게는 뭐예요? 넓게는 보세창고와 유사한 것들 다 담당합니다. 보세창고 가지고 지정장치장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거죠. 누가 지정한다? 세관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세관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3번이 맞는다 그러면 4번은 틀린 거 쉽게 보입니다. 근데 4번 통관을 하지 않은 내국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예요. 보세가 뭐예요? 세금을 보류한다는 거죠. 세금을 보류한다. 항만법에 근거한다? 항만법이 아니죠. 뭐예요? 관세법이죠. 관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관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누구? 세관장의 허가예요. 관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해당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세청장 아닙니다. 세관장이에요. 그래서 보세창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관세법에 나와 있어요. 관세법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관세법 156조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틀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5번에 CFS와 CY는 자, 부두 외부에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부두 외부에 위치할 수 있죠. 그런데 컨테이너 야드 같은 거 ICD에도 있잖아요. ICD에도. 자, 그래서 물류시설 및 물류단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관세법 누구?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자, 12번 문제. 자, 크로스워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것도. 크로스워킹. 중간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수송된 것이 도크에서 도크를 건너뛰어가지고 가로질러서 곧바로 배송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물류센터를 화물의 흐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보관합니까? 안 하죠. 2번 물류센터의 재고 관리 비용을 낮추면서 재고 수준을 증가시킨다? 아닙니다. 재고를 갖다 보관하지 않는 거예요. 재고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재고 수준을 낮추니까 재고 관리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죠. 곧바로 배송되니까 배송 리드 타임을 줄일 수가 있고 나가서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즉시 출고될 물량을 입고하여 보관하지 않고 출고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크로스워킹.
그것도 뭐 가장 쉬운 내용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재고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13번도 크로스토킹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크로스토킹이 이루어지려면은 크로스토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또 한 가지 전자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죠? 이게 있어야 돼요. ASN과 Just in Time, 이게 전자가 돼야 돼요. ASN이 뭐냐? ASN이 Advanced Shipping Notice 또는 Advanced Shipping Notification이에요. 이거 갖다가 뭐냐? 이거 갖다가 사전 출하 지시라고 그래요. 지시. 그러니까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물류센터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뭐요? 출하 지시서가 먼저 와 있어요. 근데 전자문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출하 지시서가 먼저 와 있으면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지시서대로 배송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크로스토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물류센터 입고 상품의 수량과 내역이 사전에 물류센터로 송달되어 오는 정보다. 맞습니다. 사전에 송달되어 온 정보예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품 및 적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냐? ASN입니다. Advanced Shipping Notification 되는 거죠. 뭐 다른 용어들도 나왔는데 거기 ATP가 나와 있죠. Available to Promise. 이거 뭐죠? 흔히 납기 회답이라고 하는 거죠. 2번은. ATP는 납기 회답이라고 합니다. 납기 회답이라고 해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Available to Promise. 자, EOQ는 경제적 주문량 얘기하는 것이고 BOM은 뭐죠? 자재명세서죠. 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MRP의 자재 소요 계획, MRP의 입력 요소의 하나가 바로 뭐예요? BOM이죠. 자, 5번은 POS, Point of Sales, 뭐예요?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류 관련 용어 해가지고 ASN도 한 번 정도는 봐두셔야 됩니다. 근데 뭐 기본서 갖고 공부하셨으면 다 아시는 거죠. 다음에 14번에 자동화 창고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옳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버킷 다 아시죠? 버킷 바구니예요. 바구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운반이 가능한 플라스틱 박스를 갖다가 버킷이라고 합니다. 셀은 뭐죠? 렉 안에, 렉이 있으면 렉 안에 화물이 저장되는 공간을 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스테커 크레인 나와 있습니다. 입출고 기기로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스테커 크레인은 승강장치, 주행장치, 포크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이중명령 나와 있고 5번에 트래버서가 나와 있는데 트래버서는 화물을 지정된 입출고 지점까지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자동주행장치다? 아닙니다. 이거 틀렸죠?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입체 자동화 창고 얘기할 때 을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체 자동화 창고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을에 나오는 거죠. 트래버서는 뭡니까? 스테커 크레인을 횡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예요. 자, 스테커 크레인을 갖다 옆으로 이동시키는 장치.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는 옆으로 이동시키는 장치 있죠. 이걸 트래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테커 크레인은 규모가 매우 커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옆으로 움직이는 장치가 바로 트래버서. 자,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는 자동화 창고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문제고 답이 쉽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화 창고예요. 그 재래식 보통 창고가 아니라 자동화 창고. 그래서 자동화 창고니까는 1번 단위화 및 규격화된 물품 보관으로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근데 자동화 창고에는 과거에는 보관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흐름이 중요하죠. 물류 흐름이. 그래서 이번에 물류의 흐름보다는 보관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제 창고 역할이 다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보관이 중요했지만 그래 돌아가지고는 뭐예요? 흐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유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2번 틀렸습니다. 자동화 창고니까는 고단 적재가 가능하니까 단위 면적당 보관 효율은 좋죠.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비 투자에 자금이 소요가 되죠. 자동화 창고 처음에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또 창고관리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창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자,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자, 16번에 나와 있는 WMS. 이것은 자, 도입 효과 물어봤습니다.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창고관리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보세요. 답 보이죠? 1번 입고관리, 출고관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2번에 설비 활용도와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맞죠? 근데 재고량과 재고 관련 비용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그래서 창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보관이 줄어들어요. 보관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재고량과 재고 관련 비용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고량과 재고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고관리 시스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공급사슬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죠. ERP와 연계해가지고 정보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창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것도 사실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이 눈에 보이게 쉽게 문제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유닛 로드와 관련이 없는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유닛 로드와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자, 유닛 로드는 주로 뭘 기본으로 이루어져요? 파레토하죠. 자, 파레트를 중심으로 단위화되는 겁니다. 화물을 단위화하는 건데 단위화할 때는 뭘 중심으로? 파레트를 중심으로 단위화합니다. 자, 유닛 로드와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일관 파레트와 프레이트 라이너도 관련된 내용이죠. 프레이트 라이너 방식. 컨테이너와 파레트의 화물을 쌓은 다음에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것도 단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닛 로드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파레트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컨테이너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협동 일관 운송이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의 호퍼는 뭐예요? 호퍼는 원래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통이에요. 가지고 주로 앞에서 얘기했던 사료화물이 있었죠. 벌크화물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밑에 막고 있다가 뭐예요? 뭐 차량이 오거나 그러면은 뭐예요? 뚜껑 열어가지고 쏟아내는 것이 바로 호퍼입니다. 그래서 깔때기 모양의 벌크화물을 갖다가 취급할 때 쓰는 깔때기 모양의 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로더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크화물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닛 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지금 서로 유사한 단어들이 계속 시험 문제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도 언로더 2번 나왔었죠. 언로더에 부착되는 게 호퍼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유닛 로드와 관련이 없는 건 3번의 호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19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쉽죠. 18번 문제는 최적의 입지좌표 구하는 문제, 무게중심법입니다. 무게중심법인데 이거 다 아시죠? 어, 18번 문제 그래도 아무래도 표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표 그렸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무게중심법으로 물류센터의 입지를 정하는 거죠. 무게중심법. 가장 초보적인 얘기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게중심법. 자, 무게중심법이니까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해야죠. 그래서 먼저 X좌표 먼저 보겠습니다. X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취급하는 물량은 이래요. 자, 200, 500, 200, 300, 200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가지고 X좌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좌표는 먼저 X좌표. X좌표 해가지고 10 곱하기 200 더하기
10 곱하기 200 더하기 40 곱하기 500입니다. 40 곱하기 500 더하기 그 다음에 20 곱하기 200이죠. 20 곱하기 200 이후에다 쓰겠습니다. 더하기 자 얼마죠? 30 곱하기 300 30 곱하기 300 더하기 50 곱하기 200입니다. 50 곱하기 200 나누기 얼마? 나누기 이거 다 더해야죠. 200, 500, 200, 300, 200 다 더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200 더하기 500 더하기 200 더하기 자 300 더하기 200 이렇게 하는 거죠. y좌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y좌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y좌표의 경우에도 여기 이제 70 자 70, 40, 50, 20, 30 다 주어졌습니다. 물론 수요지 먼저 해도 좋고 공장 먼저 해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부터 시작하면 역시 자 70 곱하기 200 70 곱하기 200입니다. 두 번째 40 곱하기 500이죠. 40 곱하기 500 더하기 세 번째 50 곱하기 200입니다. 50 곱하기 200 여기다 쓰겠습니다. 더하기 20 곱하기 300 300 더하기 30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분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얼마냐.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암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게 이게 X좌표가 32.1 나옵니다. 나오고 Y좌표는 정확하게 40.0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무게중심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자, 가장 초보적인 내용이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다 해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9번 문제는 지금 세 번째 나온 문제입니다. 엄밀하게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의 유사한 문제가 2016년에 2015년에 그다음에 2013년에 나왔었고 그 전에도 한번 나왔었으니까 토탈 다섯 번째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 네 가지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간별 저장 소요 공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임의 위치 저장 방식과 지정 위치 저장 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창고의 저장 소요 공간이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표를 먼저 그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9번 주어진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장 소요 공간 해가지고 자, A, B, C, D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에는 기간이 나와 있죠. 1, 2, 3, 4, 5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위치 저장 방식과 지정 위치 저장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임의 위치 저장 방식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임의 위치 저장 방식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아무데나 저장하면 되는 거죠. 아무데나.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임의 위치 저장 방식의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A, B, C, D 품목이 있죠. A, B, C, D 전 품목의 보관수를 다 합칩니다. 합친 다음에 그 최대수를 찾는 거예요. 자, 최대수를 찾아가지고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지정 위치 저장 방식하고 임의 위치 저장 방식인데 여기서 먼저 자, 임의 위치 저장 방식으로 하려면은 뭐예요? 이걸 먼저 다 합쳐야 돼요. 여기 이걸 다 합쳐야 합니다. 해가지고 합계를 내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A, B, C, D 4개 다 합치면 얼마냐? 1월 달에 A, B, C, D 4개 다 합치면 80이 나옵니다. 27, 21, 16, 16 해가지고 80이 나와요. 2월 달 거 다 합치면 2월 달 거 4개 다 합치면 66이 나옵니다. 3월 달 거 4개 다 합치면 6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거 4개 다 합치면 65가 나옵니다. 5월 달 거 다 합치면 77개가 나와요. 제일 많은 거 찾아야죠.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1월 달에 80개니까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임의 위치 저장 방식을 사용할 땐 이만큼 필요합니다. 80개. 그래서 80개 해가지고 요건 이제 임의 위치 저장 방식을 채용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지정 위치 저장 방식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 위치 저장 방식을 채용할 때는 각 품목별로 뭐예요? 최대치를 찾아야죠. 각 품목별로 A 품목, B 품목, C 품목, D 품목 위치가 지정돼 있잖아요. 위치가 지정돼 있다고 하면은 뭐 각 품목별로 최대치를 찾아야 됩니다. A 품목의 최대치가 얼마예요? 27개죠. 27개.
더하기. 자, 비품목의 최대치는 얼마입니까? 22죠. 22 더하기. 자, C 품목의 최대치는 얼마예요? 20입니다. 20 더하기. 그 다음에 자, D 품목의 최대치는 얼마예요? 23입니다. 23. 그래서 자, 4개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7, 22 다 더하면 자, 다 더하면 92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정 위치. 자, 품목별로 위치가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품목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요? 각각 최대치를 찾은 다음에 다 더해야 나오는 겁니다. 소요 공간이. 그래서 임의 위치 저장 방식이라고 할 때는 뭐 아무데나 저장해도 되는 거니까 다 합친 다음에 제일 큰 값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정 위치 저장 방식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최대치를 찾아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죠.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이제 한번 또 보셨으니까 뭐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뭐 쉽게 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덧셈 뺄셈 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도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동 창고 시스템에서 ASRS 해가지고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시스템 장비죠. 평균 가동률은 95%다. 단일 명령 수행 기간은 2분이고 이중 명령 수행 기간은 3.5분이다. 근데 단일 명령 횟수가 이중 명령 횟수의 3배다. 3배. 3배라면 ASRS 장비 한 대가 1시간에 처리하는 화물의 개수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가지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하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저 먼저 여기서도 단일 명령의 경우 2분이 소요가 되죠. 20분 문제입니다. 단일 명령 2분 소요가 됩니다. 2분이 소요가 되니까 시간당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당 60분 아니에요. 시간당 60분. 60분인데 나누기 2 해야죠. 2분이 소요가 되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몇 개 처리할 수 있죠? 30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개 처리할 수 있다. 단일 명령일 때 30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명령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중 명령의 경우에는 3.5분이 소요가 됩니다. 3.5분이 소요가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3.5분이 소요가 되지만 왕복 2개를 처리하잖아요. 왕복 2개를 처리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시간당 60분인데 나누기 3.5분인데 2개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 해야 되는 거죠. 60분 나누기 3.5분인데 왕복 2개 처리하니까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돼요? 곱하기 2 하면 이것이 바로 34.2개가 나옵니다. 근데 또 주어진 게 뭐죠? 단일 명령 횟수가 이중 명령 횟수의 3배다. 자, 3배라면 1 더하기 3, 4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제가 총 거리인 겁니다. 자, 30개인데 이게 뭐예요? 3배란 말이에요. 3배니까 얼마 하면 돼요? 4분의 3. 4개 중에 3개. 3배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34.2개 처리하는데 자, 34.2개는 얼마예요? 34.2개.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30개 4분의 3. 이거 1인데 3배니까 3 아니에요. 그렇죠? 4분의 3, 4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이 얼마냐? 31개입니다. 이게 답이냐? 아니죠. 자, 지금 주어진 게 또 뭐가 있어요? 평균 가동률이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서 평균 가동률. 자, 평균 가동률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 31 곱하기 0.95 합니다. 31 곱하기 0.95 하면 29.4개가 나옵니다. 자, 29.4개인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요? 안 되죠. 그럼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9개가 나와야 되는데 29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벌써 말이 안 되지만 가장 가까운 데 찾아야죠. 얼마입니까? 30개를 체크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3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입니다. 워낙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자, 지금 우리가 20문제 먼저 풀었는데 어때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자, 21번부터 뒤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